믿었던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저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비처럼 제 눈물도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뭘 더 원하세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다 쓴 마당에 왜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솔직히 지긋지긋해요.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정말 제가 알던 그 착하고 다정한 며느리가 맞단 말입니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이 비정한 얼굴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 삶은 한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사라진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이었죠. 텅 빈 집안을 홀로 지키는 밤이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함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 곁에는 저를 염려하고 보살펴주는 아들과 그리고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주었던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주 살갑게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 주었어요. 아침마다 잊지 않고 안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주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죠.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잠겨 있으면 어머니 혹시 감기 걸리신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점심때 죽이라도 끓여다 드릴까요? 하며 걱정부터 앞세웠습니다. 주말이면 빠짐없이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제가 즐겨 먹는 나물 반찬이나 뜨끈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보고 공부해 와서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열성까지 보였죠.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머니,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그 이는 바쁘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죠. 하며 병원 진료부터 물리치료까지 모든 것을 옆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꼭 많은 시어머니라는 말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동네 이웃들 또한 김 여사님, 며느리 복은 타고나셨어. 요새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라며 칭찬이 자자했으니 저희 노년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고 실제로 그리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행복이 바로 이 며느리에게서 오는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넉넉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2채, 그리고 제가 평생 살았던 넓은 아파트 1채, 은행 예금도 충분하여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제가 혹시 아플 때면 며느리가 병원 예약부터 간병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해주며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났는데
밤새도록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제 몸을 닦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어서 나으셔서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야죠. 이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아이가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저희 외로운 노년을 비춰줄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들의 위치와 임대료 수입, 그리고 은행 예금의 규모까지요. 제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제게 숨김없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주었기에 아이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마음씨가 곱고 정직한 아이야. 내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참으로 복이 많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그리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나이를 먹어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죠. 이 나이 되면 괜스레 별것 아닌 일에도 서운하고 그러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확하고도 섬뜩한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더 이상 온정이나 진심, 어린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쓸모없어진 혹은 그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며느리에게 수진아, 내가 요새 좀 바쁜 것 같더라. 혹시 무슨 힘든 일 있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아니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바빠요.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고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전 같으면 금세 저에게 기대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의 말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 그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어머니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는 식으로 제 의견을 묵살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며느리는 바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끊어놓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려 하면 어머니,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어르신들 밖에 나가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집으로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하고 못 가게 막거나 어머니, 그 친구분은 너무 말이 많아서 어머니 기운 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랑 쇼핑 가시는 게 어때요? 하면서 은근히 제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유도했죠. 처음엔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나 아끼는구나 하면서요. 더 나아가 며느리는 제가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는 것조차
은근슬쩍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려 하면 갑자기 드라마 채널로 돌려버리거나 어머니 눈도 침침하신데 TV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하며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가려 하면 어머니 제가 바빠서 같이 못 가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해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외부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행복했던 노년에 드리워진 차가운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뿐 그 불안의 실체를 직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뜸해졌죠. 가끔씩 찾아와도 뭔가 조급해 보이고 저와의 대화보다는 자기 할 말만 급하게 내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가 건물이 너무 낡아서 세입자들이 자꾸 불평이 많아요.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고요. 이렇게 두면 손실이 커질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건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제게는 부동산 지식이 전무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워낙 영특하고 야무지니 아이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을 제게 소개해 줬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온갖 전문 용어를 써가며 저희 상가 건물이 미래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팔고 훨씬 더 좋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부추겼죠. 저는 그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제 말만 믿으세요? 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기에 그들이 내미는 복잡한 서류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도장을 찍고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놓인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제게는 마지막 재산이자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상가 건물 매각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서는 어머니, 이 돈을 그냥 두면 이자도 얼마 안 붙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대요. 은행이자 몇 배는 된다고 하니 잠깐만 넣어두면 큰돈 만질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태블릿 PC를 가져와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나를 위해 좋은 기회를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투자에는 전혀 문외한이었으나 며느리가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 또다시 아이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잠시만 투자해두면 몇 배로 불어나니 걱정 마세요라고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또 다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그 서류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어머니는 복잡한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으니까요. 저는 그저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해 애쓰는구나 생각하며 고마워했었죠. 제 어리석음이 이리 큰 비극을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제 돈은 며느리와 그 부동산 전문가가 짜고 버린 사기극에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심한 현기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어머니 연세에 무리하시면 안 된다. 당분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며느리는 저를 극진히 간병하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며 어머니, 제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 외부 접촉을 철저히 막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면회를 오면 어머니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돌려보냈고 제 휴대폰도 간호에 방해된다며 가져갔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몸이 아프니 그저 며느리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나를 이리 극진히 보살펴주는데 내가 이런 걸로 며느리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가진 나머지 재산, 즉 두 번째 상가 건물과 제가 살던 아파트의 명예 이전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를 노린 정말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때 이 모든 악행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칼같이 관리하던 공과금,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었고 미납 독촉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왜 이래? 공과금이 왜 이렇게 밀렸니? 하고 물으니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아, 어머니, 제가 깜빡했네요. 요즘 아들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바로 납부할게요. 하고는 슬쩍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가 쓰던 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저는 카드를 거의 쓰지도 않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지만 며느리는 제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어머니 카드를 잠깐 썼어요.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사업이 정말 힘든가 보구나. 며느리도 저리 고생하는데 내가 더 보태줘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저희 경제권을 온전히 장악하고 제가 가진 돈을 빼내려는 수순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공과금과 카드 대금은 며느리가 이미 제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미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액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대출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행 직원은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도장이 서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 서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제가 알던 그 착하고 다정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제게 보여주던 모든 친절과 애정은 이 모든 것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 몸의 기운이 쓱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저희 삶의 터전,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큰일 났다. 내 아내가 내 명의로 대출을, 재산도 다 빼돌렸어. 하지만 아들은 다급한 제 목소리에도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엄마가 수진이 예쁘다고 건물 넘겨주신 거라면서요. 짐에 오신 것 같다더니 진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수진이랑 저랑 이간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단호하고 냉정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절망적인 외침은 아들에게 닿지 못하고 싸늘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리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복수심이었으며 동시에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며느리의 악행을 밝혀내고 싶다고 말했죠. 변호사님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에 손을 댄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대출 서류, 위조된 인감 증명서, 그리고 며느리가 부동산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저는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수진이가 그럴 애예요? 아들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벽히 속아 넘어간 듯, 혹은 저를 치매 한자로 몰아가는 며느리의 말만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싸움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언젠가 아들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안쓰러워하며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살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며느리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수개월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아들도 저를 외면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수많은 증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잃었던 재산을 돌려줘야 했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재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가 건물들은 모두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봉사활동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아들도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용서를 빌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물론 상처는 온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하니까요.